네, 선주기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로 출발해 볼까요? 이제 미국 대선 지금 이제 경선이 진행 중인데 네, 이번 선거에 특히 그 AI로 이런 그 가짜 뉴스 굉장히 심각할 거란 그 관측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를 비롯해서 뭐 구글도 그렇고 이런 그 차단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그런 가짜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은 민주당 경선 후보인 그 딘 필립스 하원 의원, 이 사람이 그 AI 챗봇인 딘닷봇이라는 게 개발돼서 지금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실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그 챗GPT 개발사에서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정치 캠페인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 그런 회사 방침을 어겼다. 네, 그렇게 해서 이걸 차단을 시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은 그 미국 NBC 보도를 보니까 지금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이제 공화당 프라이머리가 이제 내일 시작이 되는데요. 하루 앞이죠. 그렇죠. 네. 하루 앞인데 그걸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원들한테 투표하지 마라 이렇게 독려하는 가짜 목소리를 담은 전화 메시지가 지금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뉴햄프셔 주 당국이 지금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아주 깜빡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바이든이 늘 이렇게 잘 쓰는 용어가 이제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제 말을 하면서 11월 대선을 위해서 이번 그 프라이머리에 투표하지 마라. 화요일날 투표하는 게 트럼프 당선을 돕는 거다 이렇게 목소리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죠. 가짜입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그 첫 프라이머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네. AI를 이용한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둘 지금 실현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어디까지 더 번질지 막아야 될 텐데요. 굉장히 좀 아마 심각할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다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가짜 전화 기승 얘기는 해주셨고요. 바이든 대통령 얘기 좀 더 해볼까요? 부자 과세 검토 얘기도 있는데 이 얘기도 전해주시죠. 지금 정통한 소식통들이 그 워싱턴 포스트에 전한 걸 보면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트럼프에게 지지율에서 좀 계속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의 이른바 그 포퓰리즘 네. 그런 기조에 포퓰리즘으로 대항을 하겠다 그런 그 방침을 지금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바이든 그 측근들이 그 새로운 부자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금 최근 몇 주 사이에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거를 재원으로 해서 사회보장기금을 충당한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연소득이 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억 한 3,500만 원 이상인 사람만 해당이 되는 모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석유가스 개발에서 사회 보장 혜택을 유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얘기를 얼마 네. 전에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맞불을 놓으려는 것 같다. 놓으려는 거랍니다. 네. 지금 바이든 측근들이 그 구상하는 그 새로운 그 부자세가 물론 의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런 그 트럼프가 석유가스 개발해 가지고서 사회보장 혜택을 유지한다는 데 대한 어떤 포퓰리즘 측면의 맞불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네. 이거 말고 그동안에도 트럼프가 그 바이든이 굉장히 집중을 해왔죠. 처방약 가격 제한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멋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것들도 이번에 이 포퓰리즘 측면의 그 트럼프 대항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네. 여론조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실시된 게 미국 CBS하고 유고브 조사를 보니까 네. 유권자의 한 절반가량이 바이든이 재선되면 자기네 재정이 악화될 걸로 그렇게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비슷한 비율은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걸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든 캠프 쪽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4년 재선될 경우에 어떻게 민생을 더 좋아지게 할지를 좀 확실한 메시지를 주자. 그러면서 특히 이런 그 트럼프의 그 포퓰리즘적인 어떤 그 캠페인 쪽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맞불을 놓자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좌파 쪽 그 정책 그룹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을 더 하려면은 어떻게 더 많은 경제적인 안정을 줄지를 그 바이든이 유권자들한테 확
확신을 시키는 것이 지금 바로 필요하다. 그렇게 또 조언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경제죠.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정책들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요. 바이든 대통령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조용한 취임 3주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백악관이 좀 불만이라는 거는 이제 바이든 오피스가 나름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자기들이 판단을 하는데도 어떤 정책 선거 캠페인 측면에서는 유권자들한테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에 좀 더 불식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중동 전쟁, 이게 참 바이든 뜻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정치적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그 집 나간 토끼들을 다시 끌어모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걸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 현재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이 바이든이 집권 3년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뭐 여론도 별로 안 좋고 하니까 아마 조용히 보낸 것 같습니다. 그 델라웨이주에 있는 그 해변 별장에서 아무런 공식 행거 없이 그냥 미사만 참석하는 걸로 보냈다고 하고, 그 바이든이 그날 X에 그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이 취임 선서한 지 3년 되는 날인데 나름 많은 성과를 냈다. 그러면서 자기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성과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4년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 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어떤 정권, 어떤 정부마다 공과 과가 있게 마련인데 네. 이 공이 너무나 좀 묻혔다라는 게 백악관 지금 쪽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아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백악관도 같은 날 그 홍보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뭐 이 안에는 뭐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 뭐 인프라법, 인프레 감축법, 반도체법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중국을 압박한 것, 뭐 총기 규제 여러 가지 그동안의 그 바이든 행정부 성과를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뭐 여론조사를 보면요, 2020년 승리에 특히 그 흑인 유권자들, 특히 네. 젊은 층이 바이든을 많이 지지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중동 전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지지층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넉넉치가 않다는 겁니다. 네. 특히 두 개의 전쟁에 대한 그 젊은 층 거부감 같은 것들. 그래서 백악관이 지금 이제 어떤 전열을 좀 정비를 하면서 그 트럼프의 어떤 그 전횡에 대항한 민주주의 수호라는 쪽에 또 캠페인 초점을 맞추는 거. 그래서 진보 유권자를 결집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낙태 문제도 지난번 그 중간 선거 때 낙태 문제가 민주당 그 상당히 좀 보탬이 된 걸로 판단을 해서 이제 23일이 그 지금 이제 그 미국 대법원, 이게 이제 그 보수 성향이죠. 그쪽에서 이른바 그 로 대 웨이드 판결, 그 낙태 헌법 권리를 인정한 이거를 이제 무효를 시켰거든요. 그 51주년이 됩니다. 23일이. 그래서 버지니아주에서 집회가 있는데 바이든이 거기서 낙태 보호 의지를 다시 천명을 해서 이런 그 낙태권 문제를 이번 대선에 다시 쟁점을 시켜서 어떤 힘 빠진 지지 기반을 활성화하려는 해서 특히 그 무당층 유권자를 더 끌어오겠다는 그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네. 디센티스가 사퇴를 하면서 트럼프 지지를 선언을 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뭐랄까요, 대세론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힘을 네. 좀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쪽에서의 어떤 전략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조용한데 선거 캠페인을 본격적으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비해서는. 그렇죠. 일단 저 그 뉴햄프셔 지금 이제 여기서 바이든이 이제 트럼프가 과연 얼마나 네. 지금 뭐 헤일리하고 격차를 더 벌리긴 했는데 과연 여기서도 과반 이상의 승부를 얻어서 그야말로 네. 이제 아이오와에 이어서 여기까지 이제 석권을 하면 그야말로 완전히 트럼프 대선을 더 굳힐지 그걸 좀 지켜보는 눈들이 많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 네. 또 자세하게 전해주시고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두 국가 해법에 계속 반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이 얘기 좀 전해주시죠. 네타냐후가 뭐 지금 바이든하고 통화하고 나서도 두 국가 해법 수용하지 못하겠다. 거듭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반발하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보니까 유럽연합이 계속 이렇게 반대하는 이스라엘을 제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하고 그 협정을 맺고 이제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지렛대로 사용할지를 지금
유럽 연합 외교장관들이 아마 어제 그 회의에서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럽연합 관계자들 얘기는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 반대하는 데 대해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관계자 얘기는 네타냐후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반발하면 자기 자리를 영원히 지킬 수 없을 거다. 아주 뭐 끌어내릴 수 있다는 그런 그 시사까지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네요. 유엔 총장도. 유엔 총장도 네. 그저께 X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두 국가 해법을 거부하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부정하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또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 두 국가 해법은 미국, 뭐 유럽뿐만 아니고 중국, 러시아 같은 반서방 진영에서도 지금 폭넓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도 뭐 계속 지금 네타냐후는 지금 여기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참 바이든이 고민스러운 게요. 이걸 좀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여기 좀 태도를 네타냐후 태도로 바꾸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타냐후는 여기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네타냐후는 두 국가 해법을 받아들이는 게 자국 내에서 자기 정치 입지가 뭐 엄청나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버티는데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이걸 좀 조용하게 좀 어떻게 좀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내 그 미국 내 이스라엘 지지층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아랍계도 이 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이걸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사이의 이견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게 노골적으로 표출이 된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언론에서는 좀 지적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계속 뭐 미국 언론들도 이런 그 네타냐후 계속 버티는 게 바이든으로 하여금 이거를 이제 얼마나 조용하게 가라앉히느냐가 이제 관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보니까 사우디 외무장관도 네. 또 CNN하고 회견하면서 이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어떤 신뢰할 만한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스라엘하고의 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 지금 사실 바이든도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관계를 회복하는 게 선거의 큰 하나의 그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얻어야 하는 아주 바이든이 조금 좀 다급해졌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중동 경제가 휘청한다. 국경도 바닷길도 막혔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좋다는 게 오히려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이상한 근데 이제 거죠. 상당히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네. 지금 영국 그 이코노미스트 최신호 분석을 보면요. 가뜩이나 지금 중동 경제가 그동안에 많이 흔들렸는데 특히 중동은 그 서로 뭐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 있지만 영내 무역 비중이 그래도 왜냐하면 상당히 적지 않았고 특히 이스라엘 첨단 제품 같은 것을 포함해서 걸프만 뭐 석유도 그렇고 중동권 전체 수출의 한 5분의 1이 그동안의 영내 교역이었는데 이게 지금 홍해도 지금 뭐 막히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계속 흔들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레바논 뭐 이런데 뭐 어려운 건 물론이고요. 이집트 같은 경우도 수에즈 운하 수입이 상당히 그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지금 뭐 올해 들어서 작년 같은 기간부터 한 40% 이상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이집트도 지금 재정 위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네. 요르단 같은 경우는 지금 요르단은 특히 그 관광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뭐 짐작하시다시피 전쟁 터지고 나니까 요르단 관광객이 지금 뭐 한 해 전보다 한 절반 이상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잘못하면은 채무 불이행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 진단입니다. 요르단도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 뭐 이스라엘도 뭐 네. 상황이 나쁘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GDP의 5분의 1 정도가 첨단 기술 분야인데 이게 이제 뭐 전쟁을 하니까 투자금이 막 회수되고 고객들 주문도 많이 취소되고 특히 또 이 분야의 그 많은 젊은 층들이 일을 하는데 전쟁이 지금 대거 동원된 상태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뭐 사방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중동 쪽으로요. 그래서 지금 이코노미스트 분석은 중동 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다. 물론 그동안에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역외 경제에 큰 충격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중동 국가들이 채무 위기에 빠질 정도로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네. 특히 젊은 층들이 실업이 확산될 경우에 정치가 극단화돼서 이렇게 또 내부 어떤 사회적인 소요까지 커지면은 이게 전 세계에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서 커피 무역도 홍해 공격으로 흔들린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까? 비즈니스 인사이더 네. 분석인데요. 인스턴트 커피의 그 로부스타 원두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베트남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베트남 유럽이 이걸 베트남에서 많이 가져갔는데 가려면 홍해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유럽 국가들이 지금 뭐 브라질 쪽으로 이렇게 그 좀 수입선을 돌리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프리미엄 로부스타 선물이 지금 이달 들어서만 30% 이상 올랐습니다. 작년에도 지금 베트남이 그 가뭄 때문에 원두가 많이 부족해져가지고 한 60% 올랐는데 거기다가 추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커피 기구 분석을 보니까 로부스타 가격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뭐 25년 사이 최고치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보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컨테이너 운송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홍해 때문에. 예년보다 거의 한 7배 가량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동 경제 얘기 그리고 커피 얘기까지 해봤고요. 다음 얘기 해보죠. 어제 중국 증시가 뭐 연일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제 특히나 굉장히 급락을 했고요. 뭐 4년 새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중국 부채 문제, 디플렛, 디리스킹, 뭐 인구 문제, 4D 경제 재앙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그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네. 부채, 디플레, 딜리스킹, 그다음 인구 해서 전부 이제 D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경제 재앙 4D에 직면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도 참 잘 만들어냅니다. 4D. 이 좋은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지금 네. 중국이 이걸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지방 부채 지금 뭐 전년보다 한 16% 늘어났죠. 무려 7,545조 원 정도 규모로 지금 작년 11월 말 현재 집계가 되고요. 네. JP 모건 보고서를 보니까 지난 2년 새에 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한 50군데가 최소한 한 134조 원 정도의 여객 채권을 갚지 못한 상태고요. 여기 이제 디플레 우려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물가 네.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일본식 침체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지 시진핑이 지난 16일 그 특별 심포지엄에서 금융 위험 제거 노력을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범죄 뭐 엄단하라고 했고요. 가장 사실 부동산 침체를 우선적으로 중국에서도 부동산이 차지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게 너무나 광범위해져서요. 광범위 아저씨.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 부동산 부가가치가 GDP 한 5.8%인데 몇 년 사이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지금 시티그룹 분석가 얘기는 이런 거 중국이 이제 이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 혁신이라든가 혁신, 첨단 제조, 그다음에 현대화된 인프라 같은 이른바 세 가지 새로운 강력한 분야를 부동산 쪽으로 대처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자면 이제 또 어떤 그 변화 과정의 어떤 고통 같은 것도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도 견뎌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중국 경제 얘기를 좀 해보면 그래서 중국 경제 둔화로 4억 명의 중산층이 좀 쪼그라들 위기다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네. 포스트 어제 분석인데요. 중국 인구의 한 30%, 한 4억 명 정도가 지금 중산층. 중국은 사실 뭐 중산층에 대한 어떤 뚜렷한 정의는 없지만 중국 국가통계국이 연수입한 많게는 한 우리 돈으로 한 9,250만 원 정도 네. 되는 3인 가구를 대충 중산층으로 정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한 4억 명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뭐 워낙 그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 중산층도 지금 크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특히 네. 중산층도 하위층 부분이 지금 잘못하면 이런 그 빈곤층으로 전락할 그런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중국 매체들도 아주 이례적으로 중산층 육성이 시급하다는 논평을 많이 냅니다. 중산층의 성장이라든가 사회 안정 그리고 외부 도전에 맞서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을 상기시켰고요. 관련돼서 숫자로 좀 증명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나요? 뭐 아시다시피 네. 중국 그 CSI 300 지수 같은 게 작년에 한 11% 이상 줄었고 이미 올해 들어서도 지금 뭐 첫 2주 사이에 근 6% 추가 하락했고요. 부동산 매매 뭐 엄청나게 줄었죠. 금액도 그렇고 뭐 면적 기준으로도 지금 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참 우리도 얼마 전까지 이런 기억이 나는데 피아노
가지면 상당히 우리 집이 잘 산다 이런 점에서 이제 피아노 판매 또 어떤 중산층 추이를 잘 보여줬는데 중국 매체가 지난주 전한 거 보니까 뭐 작년 4월 이후에 뭐 급락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고점 대비 한 1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뭐 앞서서 중동 경제 얘기도 했고 중국 경제 얘기도 했고 우리도 연일 증시가 뭐 좋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미국은 연일 사상 최고치거든요. 좀 따로 가는 그렇죠. 흐름이 네. 새삼스럽게 또 와닿고요. 다음 얘기도 중국 경제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펼치는 또 다른 노력이 모멘텀 둔화에 대응한 정책이다. 이렇게 짚었네요. 홍콩 매체가 짚었네요. 네. 월가 쪽에서도 지금 중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월가 그 TS 롬바르드 이코노미스트 얘기는 올해 중국이 뭔가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놓겠지만 바축화포 부양책은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채권을 꾸준히 발행하고 그다음에 담보보완대출 PSL도 계속 늘려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코노미스트 산하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그 관계자 얘기는 그래도 중국이 몇 년째 이어지는 신뢰 위기를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그리고 특히 그 지난번 그 3중전에 그 이례적으로 연기된 것도 이것도 중국 지도부가 상당히 지금 당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다 하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걸 보니까요. 국무원이 그저께 리창 총리 주재 그 회의를 했는데 그 중장기 자금 투입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AI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중국 경제 신뢰가 회복이 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합니다. 어제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을 했는데 네. 이게 환율 방어가 좀 더 급하다. 그런 의도다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이 금리 인하를 미루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시장에 좀 드러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같은 분석이 경우도 보니까 나옵니다. 민간 투자가 네. 줄어들었고 특히 중국이 그 관심을 갖는 외국인 직접 투자 또 한 해 전보다 8% 줄어든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보도도 있습니까? 예. 전문가들 얘기는 지금 네. 중국이 메시지를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좀 더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리창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과연 이게 그런 그 근본 치유책이 될지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주카포와 같은 건 없을 것 없을 같다라는 거다는 겁니다. 분석도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일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